올해 8월 미국 OTT 인기작 1위는 다큐 시리즈 아메리칸 머더 레이시 피터슨 살인 사건입니다. 많은 미국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을 만큼 2002년 사건 발생 당시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많이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크리스마스 이브, 임신 8개월 차였던 여성이 실종되었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4개월 후 그녀와 태아의 자네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의 몸통은 속이 텅 비어 있었고 내부에는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1년 후 그녀의 남편 스콧은 2건의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스콧은 항소하며 이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발생 전부터 그의 거짓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도 있었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18년 후인 2020년 법원은 살인죄는 유지하되 사형 판결은 뒤엎었습니다. 스콧은 과연 죄가 있는 것일까요? 2004년 11월 12일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시 산마테오 카운티 법원에서 미국 전역의 언론 매체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2건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 밖에서 정의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영화와 드라마로 재구성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완벽한 남편, 레이시 피터슨 이야기, 할리우드 실화, 검찰 측 증인 등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피해자의 유죄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024년 스콧과의 대면 인터뷰가 담긴 다큐멘터리에서 그는 카메라 앞에서 여전히 자신과 이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 12월 23일 임신 8개월 차 27세의 레이시는 어머니 샤론과 통화하며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레이시는 아름다운 외모와 활발한 성격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모두 학교의 치어리더 팀 주장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공과대학교에 입학한 후 19세의 그녀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22세의 동문 스콧을 만났습니다. 스콧은 잘생긴 외모와 예의 바른 태도로 레이시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레이시는 먼저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997년 낭만적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친지들은 이 선남선녀의 결혼을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2002년 12월 24일 오후 샤론은 사위 스콧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콧은 레이시가 그곳에 있는지 물었고 레이시가 그곳에 없다는 말을 들은 스콧은 대뜸 레이시가 실종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종이란 단어를 듣자 화가 난 샤론은 제대로 찾아보았냐고 물었고 스콧은 아니라고 하며 오전에 외출했다가 방금 집에 돌아왔는데 레이시가 계속 보이지 않았고 휴대폰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스콧이 샤론에게 전화하기 전 아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음에도 그는 입었던 옷을 세탁하기 위해 세탁기를 돌렸고 피자와 우유를 마신 후 샤워까지 마치고 샤론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샤론은 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시가 아무 말 없이 반나절씩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고 게다가 임신 8개월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샤론은 즉시 딸이 자주 찾던 공원으로 가서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반을 기다리고도 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시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레이시의 집으로 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레이시의 집이 크지는 않았지만 매우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고 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열쇠, 지갑, 선글라스는 그녀가 자주 사용하는 가방 안에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날 저녁에 가족 식사를 기다리듯 식탁은 정교하고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심한 경찰관은 주방 바 테이블 위에 놓인 광고,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책자는 펼쳐져 있었고 바로 변호사의 광고가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누군가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스콧은 레이시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기에 경찰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이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요구했을 때 스콧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레이시를 찾는 데 있어서 아내와 아들이 실종된 상황에서 남편이라면 매우 초조해할 법도 한데
스콧이 지나치게 냉담한 모습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레이 씨가 실종된 그 시간 동안 스콧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스콧은 경찰에게 자신이 열렬한 낚시 애호가라고 말하며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 9시 30분에 혼자 차를 몰고 144km 떨어진 버클리 부두로 낚시를 하러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스콧은 레이 씨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 아름다운 당신. 지금은 2시 15분이고 버클리에서 출발하려고 해. 그날 오후 4시 40분경 스콧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스콧의 보트 티켓과 메시지 정보를 조사한 결과 레이 씨가 실종된 시간에 스콧이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임신 8개월인 아내를 두고 굳이 왕복 3시간의 거리를 운전해 부두에서 단 1시간만 머무르고 돌아온 점은 경찰에게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레이 씨가 과거 어지럼증으로 의사와 상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는데 과연 레이 씨가 의사의 말을 어기고 스콧의 말처럼 산책을 나갔을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은 사건 목격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 씨의 이웃인 카렌은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카렌은 그날 오전 10시 18분에 스콧의 집에 있던 금빛 리트리버 맥켄지가 혼자서 밖을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맥켄지의 목줄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카렌은 맥켄지를 스콧의 집 뒷마당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맥켄지는 레이 씨와 매우 친밀한 관계였기에 레이 씨가 맥켄지를 혼자 밖에 내버려 두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가 정확하다면 오전 10시 18분 이전에 이미 레이 씨에게 어떤 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 맥켄지가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작은 마을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30명 이상의 경찰관과 레이 씨의 가족, 그리고 이웃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주변 커뮤니티, 공원, 강가를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지역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900명 이상이 레이 씨를 찾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레이 씨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곧 이 의문의 실종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레이 씨의 실종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금도 25,000달러에서 50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31명의 증인이 24일 오전 스콧이 낚시를 하는 동안 근처 공원에서 임산부로 보이는 여성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스콧은 레이 씨 실종 사건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 단서를 추적한 결과 많은 증언이 다른 주에서 나온 것으로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난관에 부딪힌 그때 뉴스를 본 스콧의 불륜 상대 엠버가 경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혼모인 엠버는 친구의 소개로 스콧을 알게 되었고 스콧의 로맨틱하고 책임감 있으며 딸에게도 잘하는 모습의 이상적인 결혼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스콧이 자주 출장을 핑계로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스콧은 친구들과 함께 알래스카로 낚시를 가야 한다며 엠버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12월 9일 엠버는 스콧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콧은 자신이 결혼을 했었지만 최근에 아내를 잃었다고 인정하며 이번 크리스마스가 아내 없이 보내는 첫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엠버는 스콧의 말을 믿었지만 그녀가 알지 못했던 사실은 바로 그날 스콧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낚시를 할 때 사용했던 보트를 구매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12월 31일 저녁 엠버는 스콧과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통화 중 스콧은 자신이 친구들과 파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며 창밖으로 에펠탑에서 새해 맞이 불꽃놀이가 보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콧은 레이 씨를 위한 촛불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찰이 통화를 듣는 동안 스콧은 슬픔이나 비통함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깊은 사랑을 가진 남편이 보여야 할 태도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레이 씨의 가족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스콧의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레이 씨의 오빠는 스콧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보다
여동생이 실종되기 불과 2주 전부터 이미 여동생이 죽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점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대중의 큰 관심과 강력한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3년 1월 6일 스콧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앰버와의 관계를 이미 경찰에 털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2월 초에 이 사실을 임신 8개월이었던 레이 씨에게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레이 씨의 실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스콧이 왜 임신 8개월인 아내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밝혔는지 사람들은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언론은 스콧이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스콧은 레이 씨의 랜드로버를 팔고 픽업 트럭으로 교체했으며 아들 코너를 위해 준비했던 방을 창고로 바꿨습니다. 또한 레이 씨와 함께 살던 집을 매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스콧이 레이 씨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스콧은 자신의 삶에서 레이 씨와 코너를 지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레이 씨를 찾을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2003년 4월 13일에 벌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 근처의 해양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한 부부가 늪지대에서 웅크리고 있는 형태의 심하게 손상된 태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후 또 다른 행인이 샌프란시스코만의 자갈 해변에서 성인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시간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탓에 시신은 심하게 부패해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목과 두개골, 일부 팔다리가 사라져 있었으며 신체의 거의 모든 장기가 유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신들이 발견된 곳은 스콧이 낚시를 하러 갔다고 주장한 버클리 부두와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레이 씨와 코너가 발견된 위치와 스콧의 주장 사이에는 명백한 연관성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레이 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스콧에게 치과 기록을 요청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하며 레이 씨의 치과일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스콧과 레이 씨가 동일한 치과의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곧 알아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DNA 분석을 통해 두 구의 시신이 바로 레이 씨와 태어나지 못한 아들 코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순간 경찰은 스콧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003년 4월 18일 경찰은 샌디에이고의 한 골프장 근처에서 스콧 피터슨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그는 금발로 염색하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상태였으며 언제든지 국경을 넘어 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간접 증거에 기반하여 경찰은 스콧에게 1급 살인죄 2건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그가 아내 레이 씨와 태어나지 못한 아들 코너를 살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스콧이 이미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2년 12월 레이 씨가 실종되었을 당시 스콧의 월급은 세전 $5,000였지만 그와 레이 씨는 항상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스콧은 $23,000의 신용카드 빚이 있었습니다. 2002년 그들은 소득의 70%를 빚을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또한 레이 씨는 생전에 $250,000의 상해 보험에 가입했으며 스콧이 그 보험의 실질적인 수혜자였습니다. 검찰은 스콧이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이유가 결혼 생활과 곧 다가올 아버지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스콧은 결혼 전 자유로운 삶을 되찾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추가적인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인 12월 23일 저녁 스콧은 여동생 에이미에게 다음 날 골프를 치러 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이미 12월 20일에 23일과 24일 동안 사용할 버클리 부두의 낚시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경찰은 스콧의 집에서 그가 사용했다는 낚시 미끼가 전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대해 스콧은 당시 낚으려 했던 물고기의 종류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한 당시 버클리 지역의 날씨 예보에 따르면 그곳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스콧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던 그 시점에 경찰은 그의 보트에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레이 씨의 머리카락 2가닥이 팬츠에 감겨 있었습니다.
이 펜치가 어떤 폭력적인 사건에 사용된 것일까요? 스콧은 낚시를 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레이 씨의 시신을 옮기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시기 경찰은 스콧이 낚시를 가기 전 약 41kg의 콘크리트를 구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약 4kg의 무게추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며 남은 콘크리트는 집 옆에 구멍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창고에 남아있던 콘크리트 자국을 통해 스콧이 실제로는 이런 무게추를 5개나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스콧이 남은 무게추를 레이 씨의 몸에 묶어 그녀를 물속에 가라앉게 했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레이 씨의 사라진 머리와 팔다리는 무게추의 작용으로 인해 분리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버클리 수역을 철저히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무게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콧의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경찰은 그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이는 모두 간접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흉기나 다른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사는 이후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20년 8월, 조사팀은 스콧의 유죄 판결 당시 검찰이 배심원들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레이 씨가 실종된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스콧의 집 맞은편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레이 씨가 실종된 다음 날 그의 집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불에 탄 트럭이 발견되었습니다. 트럭의 트렁크에는 붉은 천이 매달린 매트리스가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어떤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매트리스에 있던 붉은 천이 실종된 레이 씨와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스콧은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경찰이 레이 씨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증거를 무시했으며 그저 자신을 주요 용의자로 몰아 유죄 판결을 내리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콧은 지금까지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항상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최신 다큐멘터리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이유가 언론이 자신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했지만 아내와 아들을 해친 범인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은 여전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 번 판결에 대한 반론과 새로운 증거물의 등장 등으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으며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아메리칸 머더에서도 바로 이 점에 집중하여 이 사건의 진짜 진실에 대한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고인과 남은 가족을 위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